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돈의 흐름을 단 30분 만에 쉽고 재미있게 짚어드리는 월부 주간 머니 이슈 4월 4주차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머니 이슈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이고요. 강남 대장 아파트들이 길을 못 펴고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식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코스피가 신고가를 뚫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 지금 국제정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하는 부분들, 부자 보고서, 웰스 리포트 이런 거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부자들은 트렌드가 바뀌었다는데 그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사 내용이 뭡니까? 비목표는 강남 대장 아파트. 압구정하냐? 7억이 하락했다. 무슨 뭐 동이 어떻다, 층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압구정동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압구정동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 KB에서 선도 아파트 50 지수라는 걸 만들어요. 선도 아파트가 뭐냐면 덩어리가 큰, 덩치가 큰 아파트들 50개를 뽑아가지고 그 아파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따로 집계를 해주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통상 강남 아파트가 이제 상승할 때 먼저 상승을 하잖아요. 이 선도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뒤에 서울 아파트가 따라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를 이제 매번 발표를 하세요, KB에서. 근데 선도 지수 50에 있는 강남 아파트들이 일제히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얘기가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야, 어디서는 떨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전세가 없어, 지금 전세 만기인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시장이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강남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1월 말부터 보유세나 뭐 양도세나 이 세제와 관련된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제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 뒤로 2월 달부터 바로 근데 강북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금방 가격이 회복이 됐거든요. 회복도 되고 거래도 다 많이 나오고. 근데 실제로 거래량을 보면은 강북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거래가 진짜 많이 됐어요. 근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래가 잘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상황이. 강남은 찬물인데 강북에는 불 붙은 거예요. 중심부는 찬물인데 외곽에 불이 붙은 거야. 이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키 맞추기에 대한 얘기였고, 맞아요. 그 원리나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럼 도대체 왜 이러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좋은 아파트, 강남 아파트는 항상 더 먼저 많이 오르고 외곽에 있는 아파트는 늦게 오르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못 오른다. 도대체 왜 그런 통념을 깨는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느냐. 이유가 임대차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이 망가지면서 전세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그래서 이거 그냥 사야 되나? 안 그러면 이사 가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살 수 있지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 외곽 지역인 거죠. 예를 들면은 강남 전세 15억에 매매 45억이거든요. 외곽 아파트는 매매 8억에 전세 5억 이랬던 거예요. 똑같이 전세가 없다고 쳐봐요. 그럼 15억 전세 살던 사람이 전세가 없어요. 이사를 가야 될 판이에요. 살까? 30억이 더 필요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 5억에 전세 살던 사람이 전세가 없어요. 이거 그냥 사야 되나?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8억이래요. 그렇죠. 대출 받고 하면 살 수 있겠죠. 그 두 번째가 대출이 영향이 있는 거죠. 15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은 대출이 맥스 6억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45억짜리 아파트는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는 임대차 대란에 의해서 그 임차인들이 거주 수요로 매매로 전환되기가 굉장히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가격대 자체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강남에 전세난이 없냐. 강남도 전월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강남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소득이나 이런 부분 아무래도 높은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원래는 대출을 해주면 대출을 받아서 매매할 수 있지만 그분들 같은 좀 어려워지신 거고, 외곽 분들은 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으니까 대출 6억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매매해볼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이 얘기까지 제가 했었죠, 지난주에.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 계속 떨어지는데 다른 데가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좀 더 와닿으실 거고, 근데 집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데가 오르는데 강남이 계속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게 와닿으시겠죠? 이 콘텐츠가 이 시청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치가 뭘까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면서. 단순히 기사 소개해드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 내용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보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생각하는 틀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콘텐츠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 대한 편향이나 보유에 대한 편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근데 저는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봐요. 둘 다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그러면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집 마련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이 논의를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길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들에서 자유로워져서 내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다음날 눈을 떴는데 막 새소리 나고 햇살이 막 내려쬐면서 아씨 여행 가기에 완벽한 날이야 하면서 출발할 수도 있고, 천둥번개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행 안 갈 거냐 이거예요. 천둥번개 쳤지만 맑을 때도 있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내 집 마련을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부동산 뉴스를 보실 때도.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물론 비슷한 일이 있었던 과거에는 외곽 아파트가 오르면서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던 거가 멈췄어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판 사람이 그 오른 가격에 팔고 어디로 갔냐면 동대문으로 갔어요. 동대문 아파트를 사면서 또 나한테 집 판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 집을 또 오른 가격에 팔고 성동구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온도가 올라와요. 성동구 아파트를 판 사람은 왜 팔았을까요? 강남 가고 그렇죠. 싶어서. 강남 가고 싶으니까. 근데 강남에 맞추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적어도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오히려 외곽이 오르면서 중심부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는 일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따 웰스 리포트 얘기할 때도 할 거지만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될 거라고는 저도 단언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분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하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길게 봤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사 보실 때 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사실 이 제목 보면 기 목표는 강남 대장 아파트, 압구정 한양 7억 하락. 제목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제 휘둘린단 말이에요. 본인의 계획이나 이런 걸 막 변경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볼 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어떤 일인지를 이해를 하고, 길게 볼지 짧게 볼지 이런 식으로. 근데 내 집 마련을 짧게 보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6개월만 살려고 집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내가 하려는 행동의 본질적인 취지와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걸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의사결정 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오늘 지금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이제 소식인데, 코스피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코스피만 난리 난 게 아니라 나스닥도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우리 개미들끼리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삼전이랑 SK는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제 다른 주식들은 대충 애매하긴 해요. 어느 업종인지만 말해봐봐요. IT? 네이버. 미안합니다. 일단은 6,500을 뚫었고 3일째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예요. 네. 그죠? 지금 뉴스가 오늘 촬영이 4월 23일 지금 오후 2시 8분입니다. 근데 기사가 오전 9시 10분에 나온 거예요. 오늘 6,500을 돌파했고 3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다니까요. 일단 지금 현재 최근 3일 동안 분위기 좋은 거는, 일단 제가 보기에 큰 원인은 실적 발표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제일 커요. 왜냐면 코스피 지수의 거의 절반 가까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사상 최고죠? 이번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또 사상 최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제 상승 탄력을 받는 건데, 또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쟁 안 할 거야, 진짜 말 안 들으면 그때 다시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가 사람들이 그대로 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도 똑같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보유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금을 걷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 나왔어?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최근에 장특공제 폐지 이슈 네, 있었죠? 맞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구해줘 얼부에서 딥하게 다루겠지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인 거예요. 오히려 장특공제를 뭐 폐지를 하면 폐지를 하고, 유지를 하면 유지를 하고, 부분 폐지를 하면 부분 폐지를 하고, 이게 딱 정해지잖아? 그러면 오히려 혼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할지가, 그러니까 강남 그 보유세 장특공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고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이나 이런 데가 지금 눈치를 보면서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자산시장은 되게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트럼프가 무슨 얘기 하는지에 관심이 별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 끝났나요? 안 끝났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처음에는 엄청나게 막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봤는데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꼭 이때는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근데 거의
반복이 돼요. 사람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전면전을 벌이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뭐가 올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트럼프가 전쟁을 재개할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지율 발표가 있었는데 지지율이 2기 집권하고 최저치가 됐거든요. 지금 30%대로 떨어졌대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11월 달에 중간고사 성적표인 거야. 거기서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은 레임덕이 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추진력이, 실행력과 추진력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이어나가는 게 트럼프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지지율 발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는 뭐 거의 못할 것 같다, 전쟁.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이제 탄력을 받아서 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시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S&P 500에 들어있는 QQQ에 들어있는 회사들, 500개, 100개 회사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2달, 3달 사이에 갑자기 뭐 실적이 꼬꾸라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QQQ 같은 경우는 10% 이상 빠졌었거든. 다시 정고점 뚫고 넘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복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할 거면. 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익숙해지는구나. 물론 전쟁이 장기화됐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냥 선거도 있고, 미국 전쟁을 일으킨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복귀해 보시면 나중에 투자하실 때도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단기 매매로 투자해서 돈 벌기는 저는 일반 사람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투자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투자 생활 한다는 거는 내 업이나 생활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투자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근데 지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트럼프 심기매매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제 후배나 동생이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는데 당신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전 재산 다 넣었냐고. 당신이 종잣돈이 한 3천만 원 있으면 그 중에 한 500 정도 운영을 하냐, 그렇게 아침에 봐서 싹 사갖고 오후에 팔고 이런 거를 3천만 원 전부로 하냐, 아니면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하냐. 3천만 원 전부로 다 못한다 그러면 한 번쯤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관을 가지려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계속 투자하시면 나중에 안 좋을 수도 있고, 본인도 알 거다, 불안한 거, 그런 게. 그래서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저도 주식 투자 막 멋지게 무슨 우량주에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고 싶고 막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런 실적 발표 자료 같은 거를 먼저 접근을 해보는 거죠. 프레임을 갖고. 이번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온 걸 보면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결과가 진짜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진짜 매출이 52조거든요. 근데 일단 사람들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였냐면, 영업이익 40조 돌파를 기대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37조예요. 사람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전분기 대비해서 압도적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출이 52조야. 근데 이익이 37조예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70%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 나와요? 엔비디아랑 TSMC보다 더 높아요. TSMC가 50%대였고 엔비디아가 60%대였나 그럴 거거든요. 지금 70%예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미친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실적 엄청 올랐다, 야 그냥 주식 사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투자했던 경험을 빌어서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37조 영업이익이 났어요. 매출이 52조예요. 그러면 일단은 왜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팔아서 그 돈을 벌었는지를.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돈 벌어? 어떻게 벌어? 뭘로 버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벌 수 있어, 이거예요. 결국 핵심은 왜 벌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도 그렇게 벌 수 있는지를 알죠. 그렇잖아요. 왜 벌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자연스럽게 이 회사에서 어떤 거에서 매출이 많이 났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SK 하이닉스는 주문해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만들어요. 엔비디아는 주문해서 제작해요. 엔비디아의 이 GPU 칩은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거든요. 설계만 해요. 공장이 없어요. 그런 회사들을 팹리스 회사라고 부르는데, 공장이 없고 실제로 그거를 만드는 공장,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하나는 GPU를 설계하고, 하나는 그 설계된 도면을 받아서 그거를 반도체를 제조하고, 이 안에 무슨 장비도, 장비도 들어가고 소재도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까지 가면은 너무 복잡하고 재미도 없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제조 회사가 TSMC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TSMC, 네. 설계는 엔비디아. 둘이 같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회사들은 공장 짓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애플도 아이폰을 폭스콘이라고 들어봤어요? 폭스콘이라는 중국에 있는 회사에다가 전부 다 제조를 맡겼잖아요. 애플은 그냥 그걸 설계만 하는 거야. 제조는 폭스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볍죠. 공장 같은 걸 지을 필요가 없어. 그냥 하청을 주는 거예요. 하청을. 기획과 설계와 마케팅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봐봐요. 그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죠. 몇 조씩 막 때려박는 거야, TSMC는 지금도. 근데 엔비디아는 공장 없이 설계해서 고부가 가치 영역을 갖고 있는 거죠. 설계 역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60%대였어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자기가 직접 공장도 있는데 70%인 거야.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이유는 SK하이닉스가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는 HBM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쥐어 짜가지고 이거를 HBM 반도체를 만들어도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다 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단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SK하이닉스에서 판매하는 HBM이나 이런 것들의 단가가 70%씩 올랐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안 그래도 잘 팔리는데 판매되는 물량도 느는데 판매되는 단가도 엄청 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사들이 엔비디아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그 전체 칩을 만드는데 자기가 설계해서 이 GPU 같은 거 파운드리 회사한테 넘겨주고 메모리는 SK하이닉스한테 받아와서 이거 완제품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제가 최근에 또 막 다른 뉴스 보니까 하이닉스에서 막 공장 또 새로 짓는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에는 이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잘 된다고 할 때가 고점이었어요, 항상. 왜냐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공장도 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SK하이닉스가 100%는 아니잖아요, 점유가. 그럼 다른 회사들도 어때요? 이참에 SK하이닉스가 못 받아내는 거 떡고물 좀 받아먹자 해갖고 달겨들어서 여기저기서 공장을 지어요. 자, 공장을 지으면 어느 순간 딱 어떻게 될까요? 이 수요를, 공급이 압도하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이 떨어져.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져. 이런 사이클을 그려왔어,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있는 거야, 진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돌아가는 게. 기존의 일반적인 D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전형적인 그 사이클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요가 달라진 거예요. 수요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요의 판이 바뀐 거죠. AI.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클로드나 챗 같은 거 안 썼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돼 있었어. 데이터의 생산과 처리의 양이. 근데 지금 폭발적으로 그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를 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자, 이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이 실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SK하이닉스 실적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고성능 HBM 메모리 반도체를 구할 때가 SK밖에 없으니까 장기 계약하자고 해요. 지금 3년치 막 이렇게 3년의 실적은 따놓은 거죠. 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SK하이닉스 그 실적 발표할 때 그 발표자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롱텀 LTA를 하고 있다. 왜냐면 엔비디아나 이런 데 입장에서도 지금 반도체 수급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길게 하자, 야, 우리. 그냥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게. 근데 여기서 깔린 게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물량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너무 비싸서 안 될 것 같아가 아니고, 야, 돈 얼마 줄 우리한테 줘. 이건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실적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SK하이닉스 실적은 그런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완성품 칩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주 고객사예요. 그리고 얘네한테 맞춤형으로 HBM 제작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역량이 SK하이닉스에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죠. 부르는 게 값이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근데 잘 보면 그럼 엔비디아는 어디서 돈을 벌까요? 미국 기업이랑 네. 같이 반도체만.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돼. 누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있는가. 테크 기업이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그런 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고객이에요. 실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막 꽂히지 말고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SK 실적 발표, 와, 실적 엄청 나왔다, 막 주가 또 오르겠다, 막 가즈야, 막 떡상, 막 이렇게 말고 실적이 나왔어. 그럼 이 실적이 왜 나왔는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죠.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지가 중요하잖아. 앞으로도 계속되려면 얘 고객사가 누구고 걔네가 도대체 이걸 왜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상황인지, 그 가격을 주고도 그걸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주고객이에요. 얘네는 그럼 돈이 어디서 나냐 이거야. 아까 IT 말한 기업들. 테크 기업들, 테크. 뭐 아마존 맞춤칩, 뭐 메타 맞춤칩 이런 거예요.
그럼 걔네들한테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럼 AI가 뭘 어떻게 돈 벌어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해봐야 된다고요. 이제부터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투자로 밀어낼 수 있었어요. 미래를 보고 경쟁을 하면서 투자 경쟁, 우리가 선점하겠다 해서 그 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써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데 돈을 주고,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막대한 돈을 써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돈을 주고, 그게 실적으로 이어져 왔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AI 버블론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제는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앞단에서. 지금까지는 AI를 학습시키는 거였으면 이제는 AI가 추론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래를 내다본 테크 기업들의 투자로부터 이게 시작된 거야. 그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투자로부터. 근데 이게 계속 결과가 안 나오는데 투자를 계속 쏟아낼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물론 투자를 안 할 수 없어. 지금 와서 투자 안 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야. 다 매몰 비용 되고. 끝없이 경쟁할 거야 아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 시장의 자리를 잡고 오히려 줄인다 투자를, 그럼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일단 알겠고요. 좋은 얘기 해줘서 고마운데 지금 뭐 SK하이닉스 사는 게 맞아요? 실적 확보됐다는데. 3년치 실적 확보됐다는데 나 솔직히 지금 무슨 얘기했는데 들리지도 않았고요. 아까 3년치 장기 계약했다고, 실적 확보됐다고, 공장도 더 지으려고 한다고 그 얘기까지 전 들었고요. 저는 지금 꽂혔거든요. 하이닉스에. 저 지금 어떻게 지금 120만 원인데 지금 타야 돼요? 산업은 유망하죠. 반도체라는 그 산업 자체. 왜냐면 이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AI가 없어지겠어? 갑자기? 그러질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유망한 산업이죠. 회사는 어때요? 그 분야에서 1등이에요. 그럼 좋잖아요. 근데 주가는 다 다른 얘기라고요.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장기적 성장성을 보인다.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니까 즉 맨 앞단에서 들어오는 돈줄이 마르지 않는다. 테크 기업이나 이런 데서 네. 엄청 투자해서 또 엔비디아 같은 칩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엄청 투자를 받아서 쌓여 있고, 그걸로 시장을 장악하려고 SK하이닉스나 TSMC 같은 그런 주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파운드리 회사나 이런 데랑 독점 계약을 하려고 한다. 막 돈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은 주가도 계속 올라갈 수 있죠. 유망한 산업이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가격은 애매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60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전략을 펼치냐, 보통. 부동산 투자 제 경험을 놓고 보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서울 아파트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됩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나라의 서울의 장래가 어때요, 미래가? 서울은 그래도 계속 서울은 좀 괜찮죠. 괜찮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서울에서 아파트는 또 어때요? 없다고. 좋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위가 비슷한 거예요. 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부동산은 서울 아파트가 최고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도 아니야. 세계 1등이야, 세계 1등. 그렇죠. HBM 부분. 이 산업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가만 남는 거죠. 그게 맞다라고 하면 사는데, 또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샀다 팔았다. 부동산은 전 재산을 한 번에 다 넣어야 돼요. 거치식으로 사야 돼요. 주식 투자 용어로 치면 모든 돈을 한 번에 넣어야 돼요. 의사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출도 받아야 되니까. SK하이닉스 주식을 한 번에 다 사요? 5천원, 만원씩 살 수도 있죠. 쪼개서. 이해돼요? 그러면은 쪼개서 사다가 만약에 내가 산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가격이 왕창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서울처럼 생각을 해, 반도체 산업을. 서울은 끝까지 안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반도체 산업도 중간중간 부침이 있겠지만 반도체 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나는 이제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너무 올랐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조금씩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떨어져. 떨어질 땐 이유가 없어. 뭐 처음에 내가 살려고 할 때 지금 현재 나오는 이런 유망한 좋은 소식들이 아니고, 그냥 막 반도체가 막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무슨 뭐 수요가 막 갑자기 줄어서 공급이 쌓이고 재고가 쌓여서 막 하이닉스 뭐 정리해고를 하네 뭐 하네, 막 성과급 뭐 몇 억의 추억 막 이러면서 기사가 막 나와. 막 악재가 막 쏟아져. 근데 나는 여전히 이 전체적인 반경, 그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 뭐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이런 걸 쓰면서 얘가 점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고, 이 수많은 나하고 나는 이 정보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얘들이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옛날엔 아예 안 쓰던 사람들이 다 써.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칩이나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거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 주가를 막 떨어진 거야, 갑자기 무슨 이슈로. 그래서 나는 이 산업이 성장할 거란 믿음이 있어. 난 서울은 안 망할 거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근데 가격이 엄청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죠. 이거 세일인가? 근데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라마라가 아니에요. 내 집 마련 빼고는 다른 거 뭐 집을 지금 사라, 어딜 사라 이런 말 일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길 바란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SK하이닉스를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물린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잘 네. 생각해 봐야 돼요. 1, 2년 동안 내가 산 거보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5년 뒤에 이게 입증이 되면 5년 뒤에 입증될 수도 있잖아. SK 하이닉스 매도 시점을 결정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면. 내가 이 산업이나 이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이 회사가 가격이 조정받았을 때가 기회라는 걸 알고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 지금 나온 실적에 대해서 분석도 안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실적이 나왔나. 지금 실적은 가격보다 물량에 집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고객사들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한테 줘 이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장기적으로 얘한테 돈 주는 회사는 어떤 회사야, 얘한테 돈 주는 회사는 어떤 회사야, 얘는 돈이 어디서 나,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을 해보면 좋다는 거죠. 이게 내가 부동산 투자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투자는 봐봐요. 부동산 투자할 때 하락장이 와요. 부동산 망했다고 막 이래. 근데 이 집은 전세도 매매도 항상 줄을 서 있어. 이 아파트 단지는. 그리고 그 단지 전세 오는 사람들은 뭐 지금 집값이 오르니 떨어지는 애도 몰라. 아, 저 전세 하나만 꼭 구해주세요. 저희 애 학교 여기 꼭 보내야 돼요. 막 이래. 지금 집값 떨어지고 막 서울 아파트 망했다고 난린데. 그럼 나는 현장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구나. 사람들이 모이는 단지구나. 사람들이 오는 동네구나. 성수동 내가 옛날 임전 다닐 때 그 조각조각난 아파트들 주변 되게 횡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22년도 하락장 때, 아, 여긴 진짜 나중에 올라가면 여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먼저 빨리 많이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때.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가격 하락이 뭐예요? 그쵸. 기회죠. 진짜 똑같아 투자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런 실적 발표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벌었을까? 뭘로 못 팔아서 버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번 거야? 많이 팔아서 번 거야? 단가를 비싸게 팔아서 번 거야? 둘 다야? 앞으로도 이럴 수 있는 거야? 얘한테 돈 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그럼 걔들은 또 누구한테 돈을 받는 거야? 그럼 걔들은 또 누구한테 돈을 버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이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 가격이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지켜볼 수 있겠죠. 투자를 안 하더라도. 그마저도 무섭다. 왜? 특정 회사니까 무섭잖아. 나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섭거든, 주식 투자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산업을 사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르 해보여도 이 안에서부터는 썩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썩은 동아줄을 잡는 걸 수도 있잖아. 과거에 1등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게 무섭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 들어있는 뭘 사면 돼요? 그렇죠. 그 산업에 대한 ETF 같은 걸 사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난 그것도 무서워. 그 산업 자체를 난 모르겠어. 회사들을 다 합친 ETF가 있다. 그걸 사는 거야. 대신 수익률을 좀 포기해야겠죠. 평균으로 회계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은행 이자보다 낫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걱정인 게 뭐냐면 ETF는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또 반대로 개별 기업 투자 안 하면 ETF 같은 거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맹신하는 거. 오랫동안 여기서 망하지만 않고 붙어만 있으면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깨달음이 있나요? 저 이렇게 뭔가 줄줄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내가 부동산 볼 때 와. 습관이 든 거예요. 좋아요. 저희 마지막으로 넘어갑시다.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봤는데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이제 발간한 2026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라는 게 나왔고, 여기서 돈을 불리는 데 있어서는 더 결정적이구나. 그러니 나는 올바른 투자감을 갖고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 그러려면 주간 머니 이슈를 매일 봐야겠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공유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